자, 61번의 법인세법 첫 번째 문제죠. 61번 문제. 법인세법령상 사업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얘는 답이 쉬웠죠. 답은 3번입니다. 사업용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자한테 이를 신고해야 된다. 사업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용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용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한 개의 사업용도로 한다. 맞죠? 다만 그 잔여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용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2번 문제. 문제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일단은 옳지 않은 거 나머지 좀 못 보던 문구가 좀 하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1번부터 나머지는 뭐 1번 특례기부금 1번 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을 초과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유주로 소득 처분한다 맞는 얘기고 2번에 축에 따라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이었다면 기타 세율을 처분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 누락 또는 가공경비 등을 부당하게 사유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적으로 입금에 산입해서 신고, 이때의 신고가 수정신고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적으로 입금에 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은 산에 유보를 한다. 다만 그러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그 다음에 입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의 유보로 소득 처분하지 않고요. 상여, 교수자 불분명으로 인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 객관식 수업 때 심화과정 때 객관식 수업 때 이거 문제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귀속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요. 근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 이것도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줄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자에 대해서 상여 처분한 금액, 그 상여 처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렇죠? 걔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무조건 기타 사유줄로 해서 끊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 맞는 얘기고요. 이제 좀 낯선 문구의 5번이 그러면 답이 되겠죠. 이게 나머지가 다 맞는 얘기면은 답은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2번에 대표자 상여 처분할 때 사업 중에 대표자가 변경됐어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면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해서 처분하고, 그렇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만료자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한테 상여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의 일수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는 거죠. 일수에 따라 가지고 구분 계산해서 대표자 각각한테 상여로 처분하는 거지 무조건 그 재직하고 있는 마지막 사임도 말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재직 일수를 고려해 가지고 안분 계산해 가지고 각자한테 상여로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송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냐? 그나마 지금 법인세가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말 문제도. 또 송금 불산입하는 게 얼마냐?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연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벌금으로 보지 않고 송금으로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만 요것만 옛날에 가상금이었던 걸 이름을 연체금으로 바꾼 거라서 얘는 벌과금으로 봐가지고 송금 불산입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머지 연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다 송금이 되는 겁니다. 얘 송금, 이것도 송금. 송금으로 하는 게 어디 다 송금이 되는 거죠. 가상금은 송금 불산입이고요. 벌과금은 가상금은 똑같이 벌과금, 송금, 불산입이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벌과금이니까, 그렇죠? 과태료 이것도 벌과금입니다. 과태료, 벌과금, 송금, 불산입 되는 거고요. 이것도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원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기간 경과로
국고의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네요, 세 개. 송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4번 문제. 64번 문제인데, 이 64번 문제가 또 살짝 문제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주발초를 재원을 해가지고 지금 무상증자를 실시한 거잖아요. 주발초 2억 원. 원래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데, 근데 자기 주식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는, 그러면 그 자기 주식 때문에 공짜로 받은 거는 의제배당으로 하는 거죠. 지금 밑에 주주가 보니까 A가 지금 총 10만 주 중에서 자기 주식으로 지금 20%를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총 10만 주 중에서. 그리고 B, C, D는 30%, 40%, 10%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2억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를 했는데, 자기 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B, C, D한테 교부한 경우, 여기까지 교부한 경우. 그러면은 교부한 경우에 의제배당 금액은 얼마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에 갔다가 BCD한테 오는 거, 그렇죠? 전체 2억 원의 20%가 자기 주식에 갔다가 나머지 80% 중에 30%가 B한테 가고 40%는 C한테 가고, 그다음에 10%는 또 8분의 10은 D한테 가는 거니까 BCD의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걔는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기 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부하지 않았어요. 교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발초의 재원이 그대로 2억 원이면 안 되죠. 교부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교부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그 교부하지 않은 거를 실권시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권시켰으니까 자연스럽게 재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20%에 해당되는 2억 원의 20%에 해당되는 4천만 원은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니까 1억 6천만 원만 재원으로 사용된 거죠. 요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재원이 그대로 지금 2억 원이라면은 자기 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BCD한테 재배정했든,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2억 원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빼고 나머지들한테 배정을 했든, 그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재원이 바뀌었다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재원이 바뀌었다. 재원은 그대로 2억 원인데 그거 빼고 얘한테는 교부하지 않고 BCD한테 2억 원을 교부하면은 얘한테 교부하는 금액이 재배정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재배정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기는 2억 곱하기 8분의 3, 8분의 4, 8분의 1이 BCD한테 가는 거니까 전체 30%, 40%, 10% 한 다음에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될 무상주를 BCD한테 재배정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64번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자기 주식에다가 배정해야 될 무상주를 BCD한테 교부를 했다.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될 무상주를 BCD한테 교부한 거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하고, 교부한 거하고 교부하지 않은 거하고, 이제 그 표현을 재원을 그대로 2억 원으로, 재원이 주발초 2억 원이잖아요. 아니, 의도는 알겠어요. 문제 출제 의도는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A, B, C, D, 얘한테 A, B, C, D한테 지금 가는 게 요게 20% 여기가 4천만 원 가는 거고, 전부 다 배정을 한다면, 그죠? 무상증자를 실시를 한다면, 그죠? 그리고 여기는 6천만 원 가는 거고, 그죠? 여기는 8천만 원 가는 거고, 여기는 2천만 원 가는 거죠. 그랬다가 여기 얘한테 자기 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BCD한테 교부를 했대요. 이렇게 교부를 했으니까 4천만 원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8분의 3, 4천만 원에 8분의 3, 그러니까 여기 1,5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4천만 원에 8분의 4, 그러니까
여기는 2천만 원. 8분의 2.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 요렇게 한 경우에 지금 여기에다 배정해야 될 무상주가 여기 이렇게 요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재원은 그대로 2억 원으로 그대로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A한테는 무상주 배정, BCD한테 처음부터 A에 이렇게 배정한다, A한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배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BCD한테 바로 2억 곱하기 80% 아예 자기 주식에는 배정하지 않고 80% 중에 30%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7,500만 원 되는 거니까 재원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대로 재원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 곱하기 8분의 4니까 여기 1억이고요. 2억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여기는 2,500이 돼서 결과는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배정했다. 그리고 여기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4천만 원, 그리고 여기 6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에다가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권시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나 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재원이 2억 원이 아니라 실권시켜버리는 바람에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주발초는 1억 6천만 원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들어왔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발초의 재원은 1억 6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돼야죠. 지금 의도는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문제를 풀 때 재원을 그대로 2억 원으로 놓고 그리고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돼요. 여기 처음부터 배정을 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원이 그대로 2억 원이면은 여기에 배정되지 않은 금액은 BCD한테 이렇게 배정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재원이 그리고 자기 주식에 자기 주식에 배정돼야 될 그 무상주를 실권시켜서 주발초를 그래서 1억 6천만 재원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문제죠.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재원이 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확률이 이게 또 오히려 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BCD의 의제배당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1억 6천만 원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본다면 처음부터 1억 6천만 원을 이제 A, B, C, D한테 배정하는 걸로 보고요. 의제배당은 얘가 의제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의제배당이 되는 건데 얘한테 배정해야 될 금액을 B, C, D한테 추가로 배정한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 된 거니까 주발초 결국엔 1억 6천이 된 거니까 모든 다 재배정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A한테 배정되는 금액은 1억 6천만 원의 20%니까 여기는 3,200만 원. 그죠? 여기는 1억 6천만 원의 30%니까 그죠? 여기는 4,8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1억 6천만 원의 40%니까 6,400만 원. 여기는 1,600만 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다 배정될 부분이 얘네들의 비율대로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율대로 B한테 오는 건 3,200만 원 곱하기 8분의 3. 그죠? 8분의 3이니까 여기는 1,200만 원 이렇게 여기는 1,600만 원.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의 의도가 제대로 이 문제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려면 주발초의 재원이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됐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제배당 금액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은 지금 B는 1,500에서 1,200 됐으니까 차이가 300만 원 되는 거고 C는 2천만 원에서 1,600 됐으니까 차이가 400만 원 되는 거고 D는 500에서 400 됐으니까 차이가 100만 원 되는 겁니다. 해답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4번이 답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 의도는 알겠지만 문제 출제가 좀 잘못된 거죠. 자기 주식에 배정해야 될 무상주를
BCD한테 교부한 경우에는 2억 원을 자본주입 재원으로 한 거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인 사례 2번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자본주입의 재원이 주발초가 1억 6천만 원이었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발초 2억을 재원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억 상태 그대로 놓고 A안은 배정하지 않고 BCD에만 무상주를 배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가 얘랑 똑같아 가지고요. 그럼 BCD의 재원은 그대로 2억 원 상태로 묶어두면은 BCD의 의제 배당 금액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오히려 더 맞는 풀이인 거죠. 왜냐하면 재원을 변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주식에다가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서 배정한 다음에 여기에 배정돼야 될 거를 다른 주자에게 재배정하나 처음부터 배정하지 않으나 결과는 같죠. 재원이 그대로 2억 원이라면 재원이 바뀌어야죠. 재원이 지금 문제 출제는 아마 요거게 생각을 했나 봐요. 해답도 그렇게 된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제 출제에 좀 오류가 있어요.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례 2번. 그래서 여기 안에 이 경우 주발초의 자본주입 재원은 1억 6천만 원임 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출제에 약간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재원을 변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해석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BCD의 의제 배당 금액은 변동이 없다가 답이죠. 이렇게 문제를 지금 풀으라고 하는 거는 재원이 주발초의 재원이 2억이 아니라 1억 6천으로 변경됐다는 표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오히려 이 64번 문제가 오히려 더 답은 지금 얘는 지금 요걸로 했는데 재원의 변동을 하지 않고서 재원을 그냥 그대로 2억 원으로 놓고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1번보다 1번도 좀 아까 41번도 첫 문제부터 좀 법 문구상에 있는 문구를 적지 않고 뭐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법 문구상의 문구가 아니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좀 더 비빌 수 있지 않냐. 아니 의도는 알겠다니까요. 의도는 알겠는데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6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5번에 기업 추진비인데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아닌 A기업 5기 기업 추진비 관련 내용이다. 기업 추진비에 관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기업 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만 원인데 이 중에 증빙이 없는 금액 800 바로 직부인하죠. 송금불사님 직부인하고요. 증빙은 있으나 적격 증명서류가 없는 600만 원. 건당 3만 원 초과인데 영수증 지분이래요. 이것도 직부인하죠. 얘는 송금불사님 상여, 얘는 송금불사님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적격 증명을 갖고 있는 거니까 기업업무 추진비에 해당액은 5,600에다가 600만 원과 800만 원 빼는 거니까 지금 기업업무 추진비에 해당액은 4,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200만 원. 적격증명서를 수취한 부분 중 경조금은 없고요. 매출액이 지금 120억이 나왔으니까 120억 중에서 45억은 특정 수익 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죠. 해당해서 한도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기초금액은 1,200만 원 기초금액. 수익 금액 기준은 지금 일반이 그러면은 나누면은 일반이 75억,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45억. 그러면 75억은 바로 0.3%, 그리고 25억은 25억까지 0.3%에 10%, 거기다가 플러스 나머지 20억은 0.2%에 10%. 여기 이제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되는 거죠.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계산해 보시면 2,36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기초가 1,200 있으니까 한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도 금액은 2,200하고 하는 거니까 3,565만 원. 3,565만 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한도 초과 금액은 635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는 635만 원. 송금불산입 이것도 기타 세유출. 그죠? 자, 세무적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지금 대표자 상여는 800만 원이고요. 기타 사유출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 건당 3만 원 초과한데 영수증 수취한 거 600만 원과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초가 1235만 원. 답은 1번이네요. 상여는 800만 원, 기타 유출은 600만 원과 635만 원 합계 1235만 원 소금부산이 기타사 유출 되는 거니까 65번에 이렇게. 자, 66번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저기다 A의 5기 대손 충당 관련 자료다. 단기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세무조항을 물어보더라도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항을 해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의 명세가 있고요. 단기 상계액의 명세. 이 사기는 전기잖아요. 전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산매출금 4천만 원. 그러니까 사기에 장부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는데 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사기에 4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조항상의 대손 요건을 추정한 거니까 소금산입 채권 차이 4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사기에 있었겠죠. 이게 이제 5기로 이제 넘어오겠죠. 5기 기초, 이게 5기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초의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되는 거죠. 채권 관련된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된 거고요. 단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천만 원. 근데 이 4천만 원을 단기에 상계한 거잖아요. 장부에는 이미 세법은 사기에 떨었고요. 장부에는 올해 떨었으니까 이 기초에 유보 잔액이 있었는데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송금불산입 유보로 4천만 원 유보로 추인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단기 상계한 처리 중에서 이렇게 결산조항상의 대손 요건을 충족한 채권이 있으니까 얘는 오케이 세무조항 뜨지 않고요. 단기면 이제 부도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B에 대한 채권 2천만 원이 있는데 외산매출금 1,500만 원과 받으러움 한매 500만 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대요. 전부 다 부도 발생 이전분이고요. 저당권 설정하고 있지 않대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외산매출금은 대손요건 불충족입니다. 얘는 송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어음이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결산조항상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장부에서 떨었으면 세법도 인정은 하지만 1,000원 빼고 인정하기 때문에 490원 9,000원만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소금불산입 1,000원에 유보가 뜨는 겁니다. 세무조항이 이렇게 대손금 관련된 세무조정 4천만 원 요거는 전기에서 넘어와 가지고 5기의 기초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고요. 단기 중에 그리고 그리고 세 개의 상계와 관련된 세무조항이 떴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대손 충당 한도 초과액은 어차피 다 추인될 거니까. 그리고 장부상 대손 충당의 설정상 채권이 나와 있고요. 대손 실적률 계산 시에 소주점 넷째짜리 이하는 절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0.0328 하면은 0.032 해가지고 넷째짜리 이하 절사. 그러면 3.2%가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자, 지금 대손 충당금 단기 대손 충당금의 한도 초과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과 세법상의 설정 한도액을 비교하는 거죠.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2억 2천만 원. 장부상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은 2억 2천만 원 하고요. 세법상의 설정 한도액은 1 곱하기 2로 한다. 그죠? 1번 세법상 기말 시점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5기 말 채권이 25억. 여기 설정 제외 채권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유보 잔액만 고려하시면 되죠. 설정 제외 채권은 없고 유보 잔액. 자, 유보 잔액은 여기 보니까 대손금 관련 세무 중에서 자, 기초에 4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했는데 단기 중에 4천만 원 유보로 추인됐고 1,500만 원의 유보와 그다음에 1,000원의 유보가 더 생겼으니까 기말에 채권 관련된 유보 잔액은 1,500만 1,000원 남죠. 기초에 4천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는 기중에 4천만 원 유보로 추인됐고요. 그리고 1,500만 원의 유보와 1,000원의 유보가 추가로 생겼으니까 1,500만 1,000원이 기말의 유보 잔액이죠. 1,500만 1,000원. 그죠? 그러면은 세법상 기말 시점에 설정 대상 채권은 25억 1,500만 1,000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법상의 설정률은 둘 중에 큰 거. 1%와 대손 실적. 자, 대손 실적률은 기초 채권. 북상의 기초 채권은 14억. 그 안에 설정 제채권 없고요. 기초의 마이너스 유보가 4천만 원.
기초에 마이너스 4천만 원. 그러면은 13억 6천만 원이 기초 채권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단기 대손금. 단기 대손금은 북상의 대손금에서부터 출발하죠. 장부상 대손금은 장부상 단기 상계 처리한 금액인 여기 약 3천. 그 중에 대손 관련된 단기 중에 송금불산이면 그만큼 대손금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얘는 대손금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얘도 대손금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니까 빼고, 얘도 대손금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니까 빼죠. 송금 불산이 받는 것만 3개가 있네. 그러면 1,301억 3천만 원 북상의 대손금에서 4천만 원, 1,500만 원, 1,000원, 5,500만 1,000원만큼이 단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금액이니까 걔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세법상의 대손금은 북상 대손금인 1억 3천만 원에서 대손금 관련 세모주 중에서 단기 중에 대손 관련된 송금 불산입이 4천만 원, 1,500만 원, 1,000원이니까 5,500만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비율을 계산하시면 이게 0.05555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소점 하나, 둘, 셋, 넷째 자리에서 이렇게 절사라고 했죠, 절사. 그러면 결국 따라서 그러면 5.5%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하면 5.5%. 그렇죠. 그 5.5%하고 얘를 곱하면 세법상의 설정 한도액이 나오는 거죠. 25억 1,500만 1,000원과 5.5% 거기다 곱하게 되면 설정 한도액은 1억 3,832만 5천 55원이 되는 거라서 단기 대손 충당 한도초가 얘하고 2억 2천만 원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답이 되겠죠. 8,167만 4,94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번. 67번 문제. 자, 법인세법 4기가 22년도예요. 4기부터 6기까지 에 걸친 토지거래와 관련된 자료다. 근데 5기는 이제 23년도겠죠. 23년도에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A는 22년도 4월 30일 날 시가 5억짜리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되는 임원으로부터 8억에 고가 매입했네요. 고가로 매입하고요. 매입된 일부만 지급했네요. 6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그러니까 6억 원은 22년도에 나머지는 23년도에 지급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에 8억으로 잡았대요. 22년도에. 그리고 24년도에 팔았대요. 근데 어차피 지금 물어보는 건 23년도에 세무조정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22년도하고 23년도에 세무조정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문제 67번 문제 22년도에 장부에는 지금 현금을 8억 주고 샀고요. 그걸 전부 다 장부에는 지금 토지로 8억 잡은 거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다 지급한 게 아니라 장부에 6억만 지급했고 23년도에 2억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장부에는 미지급금이 2억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23년도 이게 지금 5기인데 23년도에는 그 미지급금만큼이 현금이 나간 거고요. 자,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일단 현금이 6억 나간 건 사실이고요. 토지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토지가 시가가 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가는 얼마라고 했냐면 시가가 5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억이고 세법은 6억 준 금액이 이미 토지의 취득가액보다 1억을 더 줬으니까 미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시가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특수관계자한테 부당하게 돈을 더 준 거니까 부계부로 인한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1억 이렇게. 그리고 세법 입장에서는 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더 줬어요. 5억인데 6억 줬으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현금이 2억이 지금 나갔잖아요. 현금 2억 나간 거는 세법 입장에서는 이미 토지의 취득가액보다 이미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가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전부 다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한 거는 24년도에 세무조정이 뜨겠죠. 질문은 23년도에 세무조정을 물어봤으니까 23년도에 장부에는 미지급금을 지급한 걸로 돼 있지만 세법은 그게 이미 토지의 시가를 초과해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사회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세무조정이 뜨는 거죠.
이것만 미지급금 없애주고 사회출 잡아주면 되죠. 왼쪽에는 미지급금 없애주는 거니까 송금사님 미지급금에 대한 차이 2억 마이너스 유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유출 송금불사님 부ገብ으로 인한 사회유출 2억. 상대방이 지금 누구였어요? 상대방이 그냥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임원이었으니까 상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3년도에 그렇죠? 5기의 세무종은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송금불사님 2억 원의 상여, 송금사님 2억 원의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로 가요. 법인세 법령상 일사각 충당금 및 압축이상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지금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5번에 일사각 충당금이나 압축이상 충당금은 원래 결산조항상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장부에 지금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해야지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채다 보니까. 그래서 내국법인이 일사각 충당금 또는 압축이상 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종 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송금에 산입하게 되면 장부에 비용 처리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한 걸로 보는 거니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금액은 손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비로 계산한 것으로 봐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채이므로 장부의 비용, 기업회준을 준수하려면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을 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송금에 산입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비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8번에 5번이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69번 네 문제. 요거 좀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아무튼 69번에 이 법인세 법령상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답만 볼게요. 이게 지금 90% 이상 배당을 하면 그러면은 그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90% 이상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이에요. 그때 배당 가능 이익이란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에 법인세 비용 차감 후에 단일 수익률에다가 2월 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2월 근소금을 공제하고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배당할 수 없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말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게 2번이 지금 틀린 문구인데 그 말이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고 거기에다가 이익준비금 있잖아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이 말이 빠져가지고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9번 문제 좀 구석진 부분이 나와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0번 문제. 법인세 법령상 합병 시 2월 근소금 및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2월 근소금이라든지 뭐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의 승계 및 공제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2월 근소금 승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적격 합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사함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합병법인의 그냥 모든 소득에서 다 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합병법인의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2월 근소금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의 모든 각사함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건 공제하진 않습니다. 꼭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다. 그 말이 꼭 들어가야지만 되죠. 그리고 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율근손금은요. 승계한 이율근손금은 요거는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그 기한 내라면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걸로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승계한 이율근손금은 채무면제액이라든지 또는 자산수증이익
가지고 이용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면제액이나 자산수중액으로 이용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승계한 이용결손금은 어떻게만 없앨 수가 있다? 얘네들은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가지고 없앨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채무면제 이익으로 그 이용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얘는 맞는 얘기. 맞는 얘기.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옳은 거는 딱 2번 요거 하나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1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과세 대상을 전부 다 고르래요. 그래서 얘는 기억은 재원의 공급 또는 용역에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 없이 뭔가 회비를 받은 거죠. 뭔가 재원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한 거에 대한 대가 없이 협회비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재원과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거죠. 얘는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면세 재원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 어떤 재화든지 간에 내가 운송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재화든지 간에 운송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거니까 얘는 과세가 되죠. 그렇죠? 디귿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근데 일정에 반환하지 않는 거는 대가 골프장 사용에 따른 대가로 받은 거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니은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거 답은 그냥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렇게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요. 그동안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임차료를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받은 거죠. 그럼 그 말이 손해배상금이지 실질은 임차인이 명도소송 기간 동안에 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거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가세 과세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건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2번 문제. 부가가치세법 영상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호를 변경하는 거 당연히 정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도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 되고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도 사업자 등록 정정해야 되는 건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면은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종류가 변경되거나 일부를 폐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다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죠. 근데 이거는 아예 A가 B한테 사업장을 판 거예요. 그럼 A는 사업자 등록 이제 폐업했으니까 폐업을 하는 거고 B가 새롭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매수자인 B가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정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거고요. 이건 아예 사업을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매입자가 새로운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지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그렇죠? 부가가치세 법령상 영세를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옳은 것은 답은 여기 5번이 이제 옳은 거죠. 상품 중개업이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품 중개 용역 특정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한테 상품 중개 용역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하는 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니까 영세를 조회하는 게 맞습니다. 5번이 맞는 거고요. 1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대금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수출한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대가를 외국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하나요? 아닙니다. 대금 수령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영세율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상호 면세주의. 그렇죠? 사업자가 이제 거주자거나 내국법인이면 경우 바로 영세율 과세 사업자가 거주자거나 내국법인이면 영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업자가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이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과 거주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 적용해 줘야 영세를 적용하는 거죠.
3번에 선박도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외국항행 사업자가 자기의 승객 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한다. 아니, 자기의 승객만을 위해서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를 적용하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영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하지만, 아니 이거 면세사업자에 대한 얘기죠.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만 영세를 적용할 수가 있죠. 과세사업자여야지만 영세를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영세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니까 영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 영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74번에 일단 옳은 거는 일단 5번이 옳은 표현이 되는데 한번 쭉 볼게요. 1번 중소기업의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 아니죠.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될 수 없죠. 간이과세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용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에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하면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죠.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용장소도 이제 4,800만 원에 미달하면은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죠. 4천만 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품 판매업 사업장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개인 사업자가 일단 개인 사업자인데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장소의 의류 판매업 사업장을 단독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 그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1영년의 공급대가의 합계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아니죠. 지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이과세를 적용을 배제하죠.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이 되는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업장도 일반 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영년의 공급대가의 합계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됐으면 일반 과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 해에 7월 1일부터 그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 거죠. 기간이 잘못됐네요. 1, 2, 3, 4이 전부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옳은 거. 5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거죠. 5번이 그대로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부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 과세자인 거주자 갑의 24년도 제2기 과세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어요. 부가가세 과세 표준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 임대 기간이 보니까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얘는 전부 다 6개월 다 있고요. 6개월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층도 24년도 7월부터 12월 6개월 다 있네요. 월세니까 6개월 다 있고 얘는 지금 얘는 매월 15일 날 받는데 6개월 매월 15일 날 받는데 지금 보니까 7월 8월 쭉 가가지고 올해 8월 15일 날 끝나는 거니까 이번에 두 번 월세는 매월 후불로 받는 거니까 7월 15일 8월 15일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받기로 한 금액은 두 번밖에 없는 거네요. 일단 임대료는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1층에 A 2층에 거주자 을 그렇죠? 그 다음에 3층에 거주자 병한테 월세 받는 금액 이거 6 하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1,800만 원, 이거 20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임대료로 인한 지금 과세 표준은 3천만 원, 1,800원, 200만 원에서 일단은 5천만 원 되는 거네요. 임대료로 인한 거는 5천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죠. 간주임대료는 이제 일수 다 해놨네요. 그러니까 9,150만 원에 요거에다가 전개비 3.5% 그리고 지금 1년은 366일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에다가 곱하기 366분의 184 곱하기 3.5%
하면은 요거 간주임대로 나오고요. 이것도 곱하기 366분의 184 곱하기 3.5% 하면은 요거에 대한 간주임대로 나오고요. 얘는 곱하기 366분의 45일밖에 안 되죠. 곱하기 3.5% 하면은 요 세 개에 대한 간주임대로 각각 나오고요. 요게 161만 원, 얘가 80만 5천 원, 13만 1,250원 해가지고요. 간주임대료 합계 금액을 계산하시면은 254만 6,250원이 됩니다. 254만 6,250원. 간주임대료 요거 하고 임대료 5천만 원. 두 개 합하니까 답은 5,254만 6,2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5,254만 6,250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5번에 답은 4번. 그렇죠? 그다음에 76번 문제. 과세 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 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용하고 있대요. 1기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 4, 5, 6월 달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지금 매입가액으로 2,8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매입세액으로 지금 세금계산 수취한 게 280만 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 한번 볼까요? 냉장고를 구입한 거는 정육점에서만 사용했으니까 면세사업에서만 사용했잖아요. 얘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죠. 면세사업에서 사용한 거 그러면은 80만 원 매입세액으로 하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네요. 공통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 공통 매입세액 중에 면세사업분 1,200만 원 전부 다 같이 샀으니까 면세사업분 해당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총 공모가액이 20억이고요. 그 중에 면세가 지금 14억이니까, 그죠? 그럼 면세 사업분은 14억이면 20분의 14, 70%네요. 그러면은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사업분 1,200만 원에 면세 7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송료는 100만 원인데 그 중에 음식점에서 쓴 건 되는데 정육점에서 쓴 거, 요거는 정육점에서 쓴 배송료는 면세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니까 총 10만 원에서 30%니까 3만 원 돈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번에 보니까 1기 예정 신고 1, 2, 3월 달에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있었는데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이, 근데 1, 2, 3월 달에 3개월치를 가지고 불공제된 매입세액 60만 원 있었대요. 정산해야죠. 그러면은 면세사업분 70만 원 70%가 됐어야 되는데 면세사업분이 더 늘어나는 거죠. 70%가 됐었어야 되는데 100만 원에 70%가 됐었어야 되는데 60만 원만 그때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 거니까, 그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야 될 금액, 즉 면세사업분에 해당되는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금액은 10만 원 더 정산해 가지고 10만 원 더 정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280만 원에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80만 원 빼고,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 1,200만 원에 7% 곱한 거 빼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구분이 명확하죠. 매입세액 10만 원 중에서 30%니까 3만 원 빼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 3개월치 비율로 했던 거 6개월치 비율로 정산한 거 10만 원 더 매입세액 불공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만 원만큼 더 빼고, 그죠?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280에서 80 빼고, 이게 얼마예요? 1,200만 원에 70% 하는 거니까, 1,200만 원이 아니라 매입세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120만 원에 70%죠. 120만 원에 70%. 120만 원에 70%. 8만 4천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280에서 80만 원 빼고 8만 4천 원 빼고 3만 원 빼고 10만 원 빼면 되죠.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만 원. 그렇죠? 그럼 얼마 되는 거냐면 금액이 103만 원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103만 원.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형태로 해봤어요 한번.
빼는 형태로 했더니 그렇게 103만 원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77번 문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24년도 1기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차가감 납부할세 이건 얼마냐?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차가감 납부할세를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공급 내역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 대가래요. 공급 대가가 지금 이렇게 됐고,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럼 지금 공급 대가니까 이거를 지금 다 110분의 10을 곱해가지고 매출세액 계산하면 되죠. 곱하기 110분의 10. 그러면 매출세액이 얼마? 1216만 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은 1억 2,1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이거 더해가지고 공급 대가가 1억 3,376만 원이었던 거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차감 납부할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차감 납부할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잖아요.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 발급분과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급분, 요거 두 개는 이제 1.3% 곱한 금액만큼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입 내역, 이게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요게. 그 다음에 구입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합계금액, 매입가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액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 이거 매입가액이니까 이거 10%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300만 원 매입세 공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를 수취한 식재료 매입가액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이게 이제 한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일단 넘어가고요. 계산서 수취분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인데 계산서를 수취했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세금 계산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지금 보니까 음식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이기 때문에 과표가 지금 2억 이하니까 그러면은 공제율은 109분의 9가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데 개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은 원래 108분의 8인데 과표가 2억이 안 되면 109분의 9를 적용하는 거죠.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109분의 9. 그럼 5,886만 원에 109분의 9를 곱하면 486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한도가 있죠. 한도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세표,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는 면세 농산물 관련된 과표가 1억 2,160만 원. 그렇죠? 그리고 1억과 2억 사이니까 적용률은 70%의 공제율 109분의 9.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그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한도가 7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728,256원. 728,256원. 한도 내 금액이니까 의제 매입 공제액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300만 원과 486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는 이거의 1.3%.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는 요거 1.3% 곱한 금액과 연한도 1,000만 원. 그렇죠? 요게 지금 1기니까 2기는 2기 때 가서 1년 거 다 하면 되고요. 일단 1기 거 다 해주면 되죠. 1,000만 원 범위 내니까 173만 7,450원. 이게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 자, 차감 납부할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개 빼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이거 2개 하니까 얼마예요? 786만 원 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빼게 되면 차감 납부할세액이 나오는 거죠. 얘에서 얘 빼고 얘 빼면 차감 납부할세액이 256만 2,550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6만 2,550원.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78번 문제. 부가가치세법 영상 세금 매입세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거는요. 요건 지금 답이 너무 명확하게 3번.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인데 그게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데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그렇죠.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택시라든지 렌트카라든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택시. 걔를 제외하는 거죠. 영업용은 비영업용 소형소형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거니까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이잖아요. 영업용은 매입세 불공제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79번 문제. 국조법상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일단은 정답은 2번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 2번. 1번은 과세 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 거래에서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정상 가격을 거래 가격이 아니라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주자의 과세표 및 세액을 결정하라 경정할 수 있죠. 이번에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 및 세액을 결정하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나 경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어디가 틀렸냐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순으로 적용하고 이 순으로 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하고 그 다음에 거래 순이익 방법과 이익 분할 방법 이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방법으로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 방법 외에 거래 실제 및 관행에 비춰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거 그리고 이 모든 방법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래 실제 및 관행에 비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 제3자 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제3자 가격 방법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을 이제 정상가격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에 그 판매 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판매 가격에서 얘를 차감한 금액이 이제 정상 가격 원가가 되는 거니까 그게 정상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재판매 가격 방법이란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80번 문제. 국조법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답은 이게 4번이든 5번이든 전부 다 해외 직접 투자한 거주자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현 종료를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직접 투자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그 사무 종료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요. 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4번이 5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어 가지고 걔가 바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보니까 좀 탁탁탁 눈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좀 명확하게 문제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명확하게 문제를 내지 못한 문제가 또 몇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41번 문제하고 그다음 64번 문제. 그죠? 일형의 64번 문제는 그 주발초의 재원이 2억이 아니라 이제 1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됐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야지만 명확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주식에다가 배정을 하든 배정하지 않든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의도는 알겠으나 명확하게 표현을 집어넣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1번하고 64번하고 문제가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신청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신청을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문제가 좀 한동안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가 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좀 주는 문제 한 6-7문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확실하게 풀어주고요. 이제 중간 단계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춰주셨어야 됩니다. 좀 구석진 부분으로 나온 문제들은요. 어차피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걔네들은 스킵을 하셨으면 되고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셔서 그래서 문제풀이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번 같은 문제는 한 50점에서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좀 생소한 문구들이 좀 나오니까 읽다가 보면 좀 당황하거나 약간 멘탈이 좀 무너진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계산 문제의 사이즈가 작지 않았어요. 조금 사이즈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지막 아팔클 모의고사 볼 때 보면 제가 모의고사 문제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냈었거든요. 약간 그런 추세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문제가 좀 크고 좀 구석진 부분이 나온다 할지라도 칠 것들을 과감하게 탁탁탁 쳐가면서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맞아가지고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점수를 획득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이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의도나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의 좀 그래도 비빌 구석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는 거 또 좀 알려드리면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시험에 붙었던 사람들은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일단 붙었어 60분 넘었으면 그러면은 막 걱정하지 마시고 뭐 혹시 마킹 비싸면 어떻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붙었으면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밀어붙이셔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3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동차에서 아유 내가 되겠어 그냥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갑자기 마음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2차 시험 준비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유예할 때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예를 할 때 첫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또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예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유예가 실패가 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유예 실패는 유예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요. 동차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붙든지 떨어지든지 계획을 잡아서 좀 내가 많이 부족하면 좀 많이 버리면 되고 좀 실력이 되면 좀 더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안팎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붙거나 떨어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이 쓰고 뭔가 내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유예할 때 실패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붙고 떨어지는 거는 일단 하늘에 맡기고 내가 3개월 안팎 남은 이 기간 동안 내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버리면 되고요. 내가 가져가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가지고 간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 문제를 풀게 되면 결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예 계획이 쓰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험 되게 아깝게 뭐 세법이나 회계학이나 이런 좀 어려운 과목에서 커트라인 넘었는데 과락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살짝 점수가 부족하다거나 진짜 조금 부족했던 거거든요. 거의 붙는 거나 진비 없었는데 그렇게 좀 안타까운 분들도 빨리 그 안타까운 마음을 빨리 접고 내년에 동차를 하셔야 되니까 내년에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동차반 수업을 들으셔야죠. 동차반 수업 들으면서 또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러면
또 뭔가 얻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를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모의고사에도 내가 1등, 2등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하면 다음 연도에 당연히 동차죠. 당연히 동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세무사 타이틀을 획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